장례문화는 뭐냐면요. 인신매매예요, 사실.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관례도 있다는데 바가지 씌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 비용만 하루에 400만 원, 수익값이 1억. 납골당 가격이 10억까지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는 집 걱정을 하고 죽어서는 묘 걱정을 한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살아서 집 걱정만큼 이제 내가 어디 묻히나 이런 것도 관심 참 많은데요. 장례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이 장례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장남이 욕심을 안 가져야 돼요. 예. 꼭 마찰은 장남이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그러다가 이게 마찰이 많이 네, 생겨요. 장남이 형제들 중요해요. 간의 갈등은 뭐 형제들 간에 싸울 수라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장남이 형편이 안 좋아요. 자식들도 다 같이 형편이 안 좋은데 돌아가신 분의 형제분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무 소홀하게 치르는 것 같이 보이면 어르신들이 이제 너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치를 수가 있냐. 최고급으로 해야지 하면서 막 혼내는 경우를 제가 문상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상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가 있냐면서. 예, 근데 근데 우리나라 장례문화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문제는 좋게 우리 비싼 거 해야 된다는 생각 주위에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진짜 살벌한 집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야. 5남매야. 5이야. 그런데 노인이 아프시니까 시어른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아프시니까 큰아들도 교다니니까 안 모시고 둘째 셋째 아무도 안 모시고 둘째 아들이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똥 넣어갖고 벽에다 제가 봤대요. 손톱으로 요지로 이걸 파내갖고 그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을 저거 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부잣돈 오니까 부잣돈 안 내놓는다고 칼부림 갖고 집안에서 형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또 쫓아다니면 조금 말렸잖아요. 줘라까지 거. 형제간에 장례에서 이제 돈 갖고 다투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례비를 누가 낼 거냐 하고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돼갖고 법원에 가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많은 집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 어떻게 장례비를 부담하고 어떻게 부의금을 나눌 건지 기준을 정해줬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 들어온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모자라 부의금만으로. 이럴 때는 들어온 부의금은 전부 다 장례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모자란 장례비는 상속 지분 비율별로 내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상속 지분 비율별로. 그다음에 부의금이 더 많아요.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아요. 이럴 때는 이 상주 가족 중에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요거를 쭉 계산을 해요. 먼저 계산을 해서 자기 각자한테 돌아갈 몫에서 장례비를 이렇게 비율별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어요. 어쩌면 고인 가는 길을 어지럽힐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례 문화 때문에 가족 간의 이 장례로 인한 갈등들이 더 많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팁을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없이 그리고 최대한 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좀 현명하게 아름답게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학 장례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례로 인한 뭐 가족, 형제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던가요? 저희가 실제 장례를 치르면요, 10가구 중에서 한 서너 가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서너 가구는 거의 겨우 이제 장례비를 할 정도가 되고요. 두세 가구는 좀 남는 경우입니다. 근데 남아서 부조금을 나누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좀 낫습니다. 네. 그 경우는 갈등이 그래도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장례비 분담에 대한 문제죠. 네.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결혼을 한 자식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딸린 부인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또 증폭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례 비용을
못 치러갖고 가족 간에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장례비가 요즘에 사실 많이 비쌉니다. 네. 그 대한민국의 표준 장례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조사 결과에 하면 1,071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 비싸요. 1,071만 원인데 사실은요. 이건 표준 장례 부분이고 이제 평균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보통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죽는데 너무 지방에 비싸다. 가시면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남편이 이제 60대 초반에 되신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질병으로 사망하시다 보니까 가정이 여유롭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상은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인께서는, 배우자께서는 난 상을 안 치르겠다.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도 아는 분들 모셔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을 치렀습니다. 근데 발인하기 전까지도 그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장례비가. 그래서 부인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장례비를 구하러 나가신 거예요. 나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셨거든요. 장례비를 못 구해서.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젊은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니까. 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근데 대부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자가 높잖아요. 엄청나죠. 이자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 안 되죠. 또 다른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0만 원을 다른 대부업체에서 또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게 9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나치게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장례 비용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항목은 뭐고, 그다음에 장례 비용 업체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관례도 있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장례비 항목을요,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상주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보면 상주 서비스의 범위를 모르세요. 그 흔히 이제 상주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례용품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장례용품. 용품만요? 거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관, 수의, 뭐 상복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절이나 절차를 안내합니다. 뭐 저희가 예절이나 절차를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염습도 해드리고요. 염습도 해드리고 또 하나 요즘에 종문객들이 오시는 접객 도우미가 이제 나가서 도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인을 장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상주 서비스의 전부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환갑이 지나면 수의를 사놓는 전통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요즘에 상술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흔히 뭐 황금 수의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만 원에서 아니면 억대까지도 있습니다. 수의가 1억입니다, 1억. 수의값이 1억. 또 황금이라고 해서 황금 수의라 해서 보증서까지 첨부를 했는데 실제 금 함량을 재보니까요. 금값은 1,000원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장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납골당, 추모관이라는 데로 많이 모시지 않습니까? 화장률이 이제 높다 보니까 납골당 가격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300~400만 원 정도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비싸죠. 근데 그게 납골당이 1억짜리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요즘에 자연장 수목장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목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백만 원에서 10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즘에 수도권에 가보시면은 소나무 하나 이제 모시는데요. 고인들을. 그게 이제 1억 정도 하시고요. 또 6~7천만 원짜리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장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네요. 예. 요 바가지 씌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분들이 효사상이 깊잖아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마지막이니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계셨을 때 잘해라. 그러게요. 장례비에다가 투자하지 마시라. 그게 최고예요. 평상시에 투자하셔라. 부모님한테.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장례 문화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 부친은 이제 화장을 했어요. 네. 화장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가장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수의도 거기서 제일 비싼 거, 관도 제일 좋은 나무로 제일 비싼 걸 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는데 다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야? 막 가족들 답답하지. 네. 그냥 그쪽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 우리 아버지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관 비싼 거 썼죠, 그래. 안 타는 제일 비싼 거 썼다니까. 비싼 관은 그 나무 밀도가 높잖아요. 좀 많으니까 빨리 안 타는 거예요. 관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못 나오신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하실 분은 제발 좋은 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화장이 힘들다고. 예. 장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시면요. 갑시다.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런 해요? 겁니다. 그 흔히 이제 저희들이 상조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예.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실 거면 굳이 관이나 수의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장례식장에 가시면 식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대가 1인분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식대요? 네. 한 15,000원 정도? 그게 15,000원에 만원 하지 육개장 나오는데 뭐 15,000원씩 하면 육개장 나와. 그게 그렇게 비싸요? 편요 만 원 제가 보기엔 정도 그거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2만 원. 얼마인가요? 만원.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그 일반 시중에서 드시는 식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드리다 보면 뭐 6, 7천 원? 어떤 분은 이제 요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뭐 3, 4천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적게는 1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1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셨던 것이 그 비중입니다. 그 아, 일회용, 그러니까 일회용 그릇에 책정된 담겨져 금액이. 나오는 그 다 별로 그 데워지지도 않은 그 다 식은 그게 3만 원 네,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추가로 또 드시잖아요. 그럼 2인분 드신 거잖아요. 어머나. 그럼 4만 원짜리 드신 겁니다. 호텔 뷔페하고 똑같습니다. 비용이 또 발생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럼 2만 원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아 진짜? 1인분이 증가하는 겁니다. 육개장 하나 더요? 그러면은 2만 하나 더 원. 추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값이 나온다 이거. 장례 어떤 식장에서 그 식사가 이제 그 굉장히 비싸다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몰랐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드시면 뭐 6, 7천 원 할 것이다. 이 정도면 부담이 없겠지 하고 이제 드시는데 보면 실제로 알고 보면 이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계셨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장례식장에 가시면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얼른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장례식장에서 식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외부의 유족들이 좀 불편하시지만 전문 장례식장을 하나 식당을 하나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다. 병원 외부 주변에. 식당, 예, 일반 예, 식당들이죠. 예, 예. 그러면 장례식장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 깨림칙하고 뭐 이런 불편한 감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식비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식사대는 우리 상조 서비스 이용하면 그 상조 서비스 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다 내는 건가요? 장례식장에다 근데 내는 상조, 뭔 상조는 왜 이렇게 보험금이라는 게 비싸요? 매달 내야 되는 게. 비싸죠. 네. 상조회사가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 그렇네요. 명확하네요. 상조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요.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 대한민국 이제 화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률이 증가했는데 화장장이 그걸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조 회사들이 이걸 독점을 했어요. 예약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유족이 아무리 예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상조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하면 상을 못 치른다. 이러다 보니까 상조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관행처럼 굳어져서 상조 서비스는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또 좀 편리하다.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나중에 서비스 해준대. 이거만 믿고 그냥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맞습니다. 해놔.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상조 회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터를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바뀌었고요. 나았죠. 한때 그랬다가 그런 이제 폐해하고 부작용 때문에 2011년 1월부터 그 유가족만이 그걸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화장장 예약을. 그리고 대리인도 할 수가 있지만 상조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그 상조 회사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상조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 비용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성되는 부분이 상조 서비스 비용이 보통 36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조 서비스 비용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 항목에 비용만. 대해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 임대료가 여러분들은 뭐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장소. 장례식장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특급 호텔비보다 더 나옵니다. 그 요만한 뭐, 네, 거요? 저희가 흔히 아는 빈소 사용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조문객들이 앉아 있는 자리. 네. 심지어 서울의 이제 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만 원 정도 합니다.